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2주 합격 기본편이고요. 이제 조선시대도 다 마무리를 하고 근대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선시대가 이제 현대사하고 연결되는 중간에 바로 현대사로 오지 않고 조선시대 끝에 그 근대라는 파트가 있고, 그리고 그 뒤쪽에 일제강점기가 또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역사가 또 현대사로 넘어오게 되는데, 오늘 지금 보는 거는 이제 우리가 근대사 파트에 대한 거 주제를 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여기서부터 굉장히 어렵다고 느끼는 거가 연도가 굉장히 촘촘하게 나오죠. 우리가 앞에 삼국시대나 이런 거는 덩어리가 그래도 커가지고 크게 여러분들이 흐름을 보는 게 가능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가깝게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대를 통으로 여러분들이 보는 게 조금 수월했을 수 있어요. 근데 근대 시기의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1년 안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사건이 바투 일어나게 되고, 심지어는 같은 달에 날짜만 다른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날짜를 외운다고 그렇게 달려들면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는 파트가 요 시기. 그래서 엄청 촘촘하게 사건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야말로 연도보다는 앞뒤관계의 사정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이거의 결과 때문에 요게 일어난다, 이거를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하지 않으면은 단순함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여기도 그 관계만 인지를 해주면은, 특히 기본편에서는 그걸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를 주로 내기 때문에 엄청 디테일하게 이 연도를 모르면 못 풀어 이런 거는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론을 볼 때 그 관계를 좀 보시면서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도 핵심 키워드를 보니까 주로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는 그런 주제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병인양요, 운요 사건, 강화도 조약, 이런 것들. 조약이 굉장히 힘들죠. 실제로 조약이 맺어지는 어떤 기간도 조약을 맺고 끝이 아니고 요걸 맺기까지의 과정에 해당하는 조약,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많이 나오고, 부속 조규 같은 게 나와요. 네, 마찬가지로 그것까지 물어보는 문제는 기본편에서는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큰 줄기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근대 시기의 첫 번째 주제가 흥선대원군인데, 이 흥선대원군이 뭔가 이제 정권을 잡고 있을 때 이 개항기라고 하는 게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했었던 개혁이라고 하는 게 있고, 서양 세력의 침입이 나오는 굉장히 혼란한 시기가 개항의 초반에 지금 나오게 됩니다. 이 흥선대원군이 누구냐면, 이 사람은 고종의 아버지죠. 고종의 아버지고 굉장히 야망을 많이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되게 현실적인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어차피 자기는 왕을 할 수가 없으니까 대신에 자기의 자녀를 왕을 만들려는 계획을 세우고 굉장히 장기적으로 움직였었던 사람이고요. 원래대로라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왕족이어야만 하는데, 똑똑한 왕족들이 일찍 죽습니다. 그 애초에 싹을 제거해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왕은 한 명만 되기 때문에 왕족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왕자로 태어났다고 하는 거, 왕실의 친족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거는 능력이 있으면은 되게 답답할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도 출세를 할 수가 없으니까.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지만 내가 뭔가 크게 내 뜻을 편다거나 그런 식으로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건 쉽지 않았으니까. 이 사람이 매우 영리한 것은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본인의 그런 야망과 영리함을 숨기고, 굉장히 바보인 척도 하고, 그리고 되게 망나니인 척도 하면서 쟤는 그냥 냅둬도 돼, 이런 식으로 안전하게 생활을 해온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자녀를 키우는 과정에서 내 아들들 중에 누군가를 내가 못다 이룬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그런 계획을 어딘가부터 세웠던 것 같고, 실제로 고종이 등극을 했을 때 12살이었어요. 이쪽에 나이가 잠깐 나오는데 첫째 아들도 아닙니다. 그 둘째 아들로 들어가 있죠. 왜냐면 장남은 이미 옛날 치고는 성년에 해당하는 나이에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요 아들을 왕으로 밀어버리면 자기가 뭔가 섭정을 할 명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고종이라고 하는 아직은 미성년인, 그래서 내가 정치에 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좀 있는 아들을 추진을 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12살의 고종, 뭐 아는 게 있다고 들어갔겠어요. 왕족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저기 바깥쪽에서 살던 앤데 영특해가지고 뽑히고 이런 거는 아니겠죠. 다분히 정치적인 소산인데 12살의 나이로 고종이 왕위에 오르자 그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이 대신 굉장한 권력을 행사를 하게 돼요. 거의 섭정 같은 거였다고 보시면 되죠. 그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이 사람은 꿈이 아주 컸어요. 그 시대가, 이 흥선대원군이 등장한 이 시대가 무슨 시대냐? 우리 앞선 시대에 세도 정치가 있었잖아요.
자기라면 이거를 바로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본인이 하고 싶지만 자기가 못해서 자기 아들로 대리로 꿈을 이룬 다음에 아들의 뒤에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 했던 거죠. 실제로 개혁에 해당하는 조치들이었기 때문에 개혁이라고 봅니다. 이 사람 나름대로는 명분이 있어요. 내가 이 세도 정치로 물든 이 썩은 정치판을 내가 여기를 살려놔야겠다. 그걸 도려내고 심폐소생을 시킬 거야 하면서 뭘 하냐면 그 당시 아무도 그 앞선 왕들 아무도 섣불리 건드리지 못했던 거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는 저문이 있습니다. 흥선대원군의 개혁을 보면 굉장히 파격적인 것들이 많이 나와요. 일단은 그 이전부터 원래는 군사적인 임시제도로만, 임시기구로만 존재를 해야 되고 전쟁에 관련된 일이 없어지면은 사라져야 되는 비변사라고 하는 기구가 우리가 임진왜란이랑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안 없어지고 굉장히 기형적으로 커지거든요. 그래서 원래 의정부 같은 데서 해야 되는 일을 얘네가 다 해버려요. 그러니까 원래는 어떻게 보면 국방부 역할만 해야 되는 임시국방부만 해야 되는데 이게 행정부 역할까지 전부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게 비대해진 비변사를 축소하고 그걸 다시 깨버립니다. 자, 군대 역할은 다시 빼고 너네는 이거하고 이거하고 너는 존재의 목적 이제 없잖아 하고 이제 없애버릴 거는 없애버리는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했었던 그러니까 세도가들이 다 여기서 벼슬을 한 자리씩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폐지를 하고 정치 기능을 다시 돌려주고 군사를 다시 잘라내서 그걸 자기가 손아귀에 쥐게 되는 거죠. 진작에 했었어야 되는 가장 강력한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게 되고 자, 비변사를 폐지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또 뭘 하냐면 지금 또 근대 시기로 넘어오니까 난리 났거든요. 세도 정치를 거치면서 법안도 막 엉망진창이고 세상은 또 바뀌고 있고 그런 것들을 또 다 추려가지고 법전 정리를 또 해요. 근데 이거는 단순하게 항목 정리만 했다기보다 자기 아들이 12살의 자기 아들이 아무런 연고도 없다가 갑자기 와가지고 낙하산처럼 임금이 된 거를 다들 알거든요. 백성들도 사실은 알고 이 정치하는 사람도 좀 알기 때문에 정당성은 없죠. 정통성은 없다고 봐야죠. 입양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뭔가 왕권이 좀 미비하고 좀 쇠약하고 좀 명분이 없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정통성이 약하다. 이런 거를 좀 북돋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지금 하는 거예요. 내 아들에게 부족한 정통성, 고종의 임금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권위를 되찾아주는 사업을 좀 진행을 하는데 법전을 편찬한다는 거는 그런 거랑 또 연결이 되죠. 법이라고 하는 건 누구도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거고 그 나라의 절대적인 규율 같은 것인데 법전 편찬이라고 한다면 이런 걸 정리해가지고 반포를 하는 것 자체로 굉장한 왕권을 드높이는 효과를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거를 모아서 대전회통이라고 하는 법전을 편찬을 합니다. 법전 편찬하는 것도 종종 가끔 물어보기는 해요. 대전통편이라는 책이 있어가지고 되게 헷갈려 해가지고 정조 때랑 같이 섞어가지고 나올 수 있으니까 요건 이름 정도는 기억을 해줍시다. 그리고 경복궁을 다시 만드는 거 사실 똑같아요.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 경복궁을 중건했다는 건 다시 만들었다는 뜻인데 아마 가보신 분들이 있으시죠? 경복궁 뭐 메인 관광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가도 엄청 커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지금의 경복궁이 이때 중건된 흥선대원군 때 중건된 경복궁 전체 크기의 40%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건물이. 지금도 계속 ING로 복원을 하고 있는 중인데 건물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거든요. 원래 경복궁은 이렇게까지 크진 않았어요. 태조 이성계가 처음에 만들었을 때 경복궁은 우리가 보통 옛날 건축 얘기할 때 칸으로 세죠. 뭐 초가삼간이란 얘기도 있고 칸으로 그렇게 세게 되는데 이 칸이 몇 칸이냐 하는 걸 이제 규모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초반에 태조 이성계가 만들었던 그 경복궁의 크기는 한 600칸 정도로 추정이 돼요. 아니 그 정도 되는 건물만 물론 나중에 덧붙여진 걸로 계속 커지기는 하지만 초반에 그렇게 시작했었는데 나중에 흥선대원군이 다시 중건을 하는 경복궁 몇 칸이 되냐면 한 7,000칸? 거의 10배 이상 올라가 버린 거죠. 너무 커진 거죠. 굉장히 커졌죠. 그러니까 좀 과하게 키운 거예요. 공사를 한 3년 정도 진행을 했는데 이때 우리가 사실 변변한 예산도 없는데 거의 쥐어짜가지고 한 거거든요. 결국 중간에 돈도 모자라고 그래요. 굳이 이 사업을 왜 하느냐. 우리가 만약에 대통령을 뽑아놨는데 이 대통령이 정치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대통령이 머물 그런 장소나 뭐 이런 데를 다시 호텔을 짓는다거나 대통령 집무실을 막 크고 호화롭게 막 엄청 타워 팰리스처럼 짓는다.
그럼 문제가 되겠죠. 돈도 많이 들어갈 거고. 굳이 왜 이걸 왜 하냐면 너무 정통성이 약한 거죠. 자기 아들에 대한 정통성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사람들한테 저기에 사는 사람이 우리의 왕이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좀 인식을 주고 하는 걸로 가장 효과적인 게 건축이거든요. 누구나 지나다니는 길거리에 경복궁은 다 보이니까. 그리고 경복궁을 중건한다는 거는 그동안 왕들이 손도 못 대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 이 경복궁이 서울에 있는 궁궐 중에 1등 궁궐이고 가장 처음 만들어진 법궁인데 임진왜란 때 홀라당 타버리고 나서는 그걸 어영부영 다시 짓지를 못하고 그냥 그대로 방치를 한 거예요. 흥선대원군이 손대기 전까지 경복궁이 방치돼 있었던 기간이 한 270년 정도 돼요. 그러니까 거의 완전 그냥 나무 막 자라 있고 약간 기옥산장처럼 이렇게 변해 있는데 그 먼 옛날 조선을 개창한 태조가 여기다 궁궐을 만들어서 한때는 엄청 크게 이제 위용을 자랑했다고 하던데 카더라라는 전설로만 남은 된 거예요. 거기를 만약에 복구시킬 수 있다면 사람들이 야, 저 드디어 저기에 새로운 진짜 주인이 오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경복궁 중건이라는 자기 나름대로는 묘안을 짠 건데 어떻게 보면 흥선대원군 정책 중에 악수로 작용했던 게 바로 이 경복궁 중건이에요. 그래서 권위를 회복하려고 사실은 이거는 단순히 정통성 부족 때문만은 아니고 세도 정치를 겪으면서 사람들이 왕에 대한 어떤 기대치랄지 뭐 이런 것들이 바닥으로 좀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세도 가문들이 막 쥐락펴락하고 왕은 아무 힘도 없는 거를 누구나 다 알고 있으니까 그 순헌철 이 세 명의 임금을 거치면서 왕권이라고 하는 건 거의 바닥에 떨어졌다고 봐야죠. 굉장히 엉망진창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그래서 겸사겸사의 경복궁 중건에 상당한 공을 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 걸릴 줄도 몰랐겠지만 근데 뭐 규모로 생각하면은 그렇게 오래 걸린 건 또 아니에요. 돈과 인적 자원을 얼마나 많이 쏟아부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부분인데 중간에 당연히 공사비가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돈이 부족하니까 돈을 찍어내요. 근데 돈을 찍어내는 데에도 돈이 듭니다. 구리 같은 거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고액권을 찍어내는 거예요. 사실은 돈 찍어내기 전에 뭐 별별 짓 다 했는데도 안 돼가지고 굉장히 고액권을 새로 신설을 해가지고 지금으로 치면은 한국은행에서 갑자기 10만 원권 같은 거 만들어서 막 찍어내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이건 어느 정도냐면은 당백전은 100만 원짜리 지폐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그런 걸 막 찍어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도 뭐 한국은행에서 돈을 막 찍어내서 우리 다 나눠주면 다 부자가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간단하다면 진작에 그렇게 했겠죠. 그걸 안 하는 이유는 돈을 그렇게 마구잡이로 찍어냈을 때 물가가 파탄이 나겠죠. 그런 케이스들이 많은 게 이제 전쟁 같은 거 나면 이런 거 많아요. 전쟁 나서 돈 없어지면은 제3세계 같은 데에서 갑자기 막 화폐를 막 엄청 찍어내거나 그리고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직후에 독일도 그랬었고 화폐를 너무 찍어내가지고 물가가 너무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다 보니까 가령 뭐 여러분들 뭐 500원 주고 껌을 한 통 사요. 근데 돈을 너무 많이 찍어내가지고 돈의 가치가 막 하락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돈을 너무 찍어내면 어제는 500원이었던 껌이 오늘은 가서 살려면 갑자기 5만 원 내라고 하는 거예요. 값어치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안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 악수를 둔 거예요. 당백전이라고 하는 지금 여러분들이 그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 실제로 요 정도 크기 되는 되게 큰 뚱뚱한 동전이 유물로 있어요. 당백전인데 그냥 일반 상평통보 거의 100개 정도 값어치를 하는 고액권을 찍어낸 겁니다. 이런 거를 찍어내면 그래서 공사비를 어찌어찌 메꿨다 쳐도 공사 대금으로만 그때 일시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이 유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지금 내가 저기 시전 상가 가가지고 뭘 살 수 있어요? 누가 100만 원짜리를 받으려고 하냐고요. 거스름 돈 없는데. 그래서 이거를 돈을 쟁여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축제용으로 쓸 수는 있었겠지만 그거로도 선호되진 않았던 것 같고 실제 죽은 돈인 거예요. 죽은 돈. 유통이 안 되는 돈.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100만 원짜리 수표 가지고 그 동네 슈퍼 가가지고 뭐 껌 한 통 산다 그러면 그 계산 못 할걸요. 그 거스름 돈이 없잖아요. 아무도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 가지고 계산하려고 그러면 아무도 안 받는 거예요. 아무도 안 받고 에이 우리 그 돈 못 받아 해서 유통이 안 되고 물가는 물가대로 엄청 올라가 있고 화폐 가치는 바닥을 치고 있는데 이 돈은 쓸모가 없고 그러니까 실제 돈의 값어치보다 액면가가 훨씬 줄어들어 버리는 그런 효과가 지금 나버렸다는 거죠.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 돈을 사람들이 굉장히 미워하고 왜냐면 경복궁 공사 자체가 양반들한테도 욕먹고 일반인들한테도 욕먹었던 그런 양가적인 욕을 먹었던 건데 요 돈이 특히나 사람들한테 원성을 샀어요. 그 물가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는 아무 데서도 받아주지 않는 죽은 돈이 돼버렸는데
그래서 이거를 갖고 계산하려고 그러면 그거는 안 돼. 그러면 사람들이 돈이 없을 때 가령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뭘 계산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 돈이 없어서 나 지금 한 푼도 없는데 하면은 돈이 한 푼도 없어? 아무것도 없니? 너 당백전도 혹시 그거라도 뭐 없니?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당백전을 좀 줄여가지고 당전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당전을 낮춰가지고 부르는 말로 땡전이라 그랬어요. 땡전. 그래서 우리 지금 돈 하나도 없을 때 나 땡전 한 푼도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서 유래가 된 거예요. 생각보다 유래된 기간이 별로 길지 않죠. 이런 속담까지 만들 정도로 이게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었다는 거죠. 그리고 요 당백전뿐만이 아니라 기부금을 걷어요. 양반들한테 억지로 기부금을 거는데 그 흥선대원군이 자기 부인을 좀 활용해가지고 정경 부인들 초청해가지고 자 우리가 경복궁 이거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기부금 좀 냅시다 하면서 자기가 갑자기 손에 있던 옥반지 같은 거 막 빼가지고 먼저 이제 바구니에 담으면 정경 부인도 손가락 있는 거 다 빼야죠. 그걸 누가 내고 싶었겠어요 그거를. 앞에서 그 대부인이 이걸 빼니까 자기도 뺀 거지 그냥. 그래서 너희들이 원해서 내는 돈이야 라고 원납전이라는 걸 걷었는데 원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원망하면서 내는 돈이다라고 한자도 나중에 바뀌어요. 자기네들이 부르는. 이러면서 이걸로 대단히 신뢰를 좀 잃어버리는 사건이 있었어요. 요거는 되게 악평을 많이 받았던, 이건 뭐 이 사람도 예측은 못했었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뭐 경제 전문가는 아니었을 테니까. 요런 게 있고, 하지만 흥선대원군이 아니었으면 진짜 못했겠다. 야, 이건 정말 잘했다 싶은 것들이 뒤에 주르륵 나오는데, 서원철폐, 이거 아무도 못한 거예요. 그 앞선 시대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했던 거. 서원이 뭐냐? 서원은 나라에서 만든 향교라는 학교하고는 조금 달라요. 누구나 지방의 사림들이, 유지들이 그냥 학원처럼 만들 수 있는 건데 제사도 지내고 애들 공부도 시키고 하는 원래는 취지는 좋았어요. 좋은 선비들을 기리자. 그 공자 사당에 제사 지내고 막 하는 그런 거. 그런 걸 만든 건데 이게 나중에 변질이 돼가지고 지방의 양반들의 아지트 같은 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서원에 쓸데없이 혜택이 또 되게 많아요. 나중에는 뭐 사익서원들 세금도 안 내고 뭐 이런 복잡한 것들이 있었는데 이 서원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서원이 갖고 있는 안 좋은 횡포 때문에 사람들이 또 굉장히 시름시름 앓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서원이 너무 악수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으니까 흥선대원군은 이걸 철폐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흥선대원군이 서원 철폐를 결심했을 때 전국의 서원이 1000개가 넘었어요.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아서 뭐 목적이 뭔지도 모르겠는, 지금으로 치면은 약간 페이퍼 컴퍼니 같은 이런 것들이 엄청 생겨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시름시름 앓고 있으니까 안 되겠다. 서원 애들이 이거 컨트롤도 안 되고 정말 필요한 서원을 한번 추려봐. 진짜. 근데 1000개 정도 되면은 그 추리는 것도 보통 일 아니잖아요. 어떤 양반이 자기네 동네에 있는 서원 없어지는 거 바라겠냐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굉장한 어떤 잡음이 있었는데 이거를 37개만 남겼어요. 뭐 최초의 서원, 왕한테 현판받은 서원, 이런 것만 딱 진짜로 완전히 직계 후손이 운영하는 서원, 뭐 이런 식으로 합당한 이유가 있는 거를 딱 47개를 싹 추린 다음에 나머지를 전부 없애버립니다. 대단히 양반들한테 대단히 쇼킹 그 자체였던, 그래서 엄청 욕을 먹은 사건이 이거예요. 서원 철폐. 정말 악평이 자자했죠, 이것 때문에. 그리고 뭘 건드렸냐면 만동묘를 없애요. 대단히 혜택을 많이 갖고 있었던 사당인데 그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우리 도와주죠. 그래서 우리가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그 명나라 황제의 위패 모셔놓고 제사 지내던 데예요. 좀 웃기긴 하죠. 그걸 뭐 굳이 이렇게 또 만들어가지고 계속 돈 들여가면서 시간 들여가면서 이런 거야말로 쓸데없는 탁상 행정의 극치다 해서 만동묘도 없애버리고, 이런 거 없애면 양반들도 가만히 안 있죠. 뭐 잘하는 거 있잖아요. 상소 올려가지고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저희를 다 죽이소서 이러면서, 사실 뭐 우리가 그 조선시대를 보면은 성균관 학생들이나 선비들이 되게 무서워요. 왕은 사실 되게 좀 짠한 게 뭐 내가 맘대로 하려고 하면은 다 와가지고 도끼 같은 거 들고 나와서 이걸로 내 목을 치라고 막 도끼 상소 같은 거 해요.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또 명망 깊은 뭐 이런 사람들 나와가지고 쭉 올라오면은 다 연대상소 주르륵 올리거든요. 그래서 집 전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는데 최익현이라는 요 사람이 상당히 이제 이런데 목소리를 많이 냈었던 아주 대쪽 같은,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안 됩니다라고 막 하니까 글은 또 얼마나 잘 쓰겠어요. 구구절절 맞는 말처럼 보이는 거 막 써놨었겠죠. 그런 거 하고서
사실은 결국은 흥선대원군이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사람 왕 아버지잖아요. 왕이 결정을 하면은 거기에 또 따라야 돼요. 그런데 이때 즈음에 이 나중에 서원철폐가 나오는 이거 말고 여기 뒤시계 이거 맨 마지막 부분인데 요 비난 상소가 좀 세게 올라옵니다. 최익현이. 좀 세게 올라와요. 그리고 뭘 비난하냐면 아니 그리고 임금께서 지금 계시는데 왜 흥선대원군이 이런 거 자꾸 나서시냐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던 거. 요런 얘기를 왜 하느냐. 요때 이제 고종이 성년이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데 아버지가 이제 계시니까 차마 그걸 자기가 말은 못하고 다른 사람 입을 빌린 거죠. 그래서 최익현의 그 상소가 올라왔을 때 그대 말이 맞아 하면서 아버지를 뒷방으로 보내버리는 거죠. 그 계기가 됐었던 상소가 또 요건데 이미 서원철폐 이전에 욕먹을 만한 걸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양반들 입장에서. 진짜 대단한 건 그 앞서서 그 누구도 정조도 영조도 하지 못했던 호포제 같은 거 실시합니다. 양반에게 군포를 부과하는 거. 양반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특권이 이거 군역 안 지는 건데 그거를 뭐야 너 왜 면제야? 너 군대 가 이런 식으로 부활시켜 버린 거죠. 너도 세금 내. 너도 똑같은 국민이잖아. 이러면서 양반들에게 군포를 부과하는 아무도 못한 거기는 해요. 대단히 카리스마가 넘치는 사람이었던 거는 맞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 사람이 지금 해결하려고 움직이는 걸 보면 우리 후반부에 삼정의 문란이라 그래서 세금이랑 환곡이랑 그런 거 가지고 장난 엄청 치잖아요. 그거를 원상복귀 시키려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군역의 문란을, 군정의 문란을 해결하려고 호포제 같은 거 실시하고 환곡은 원래 봄에 굶주리는 백성들을 위해서 거의 무이자나 다름없이 일단 구제로 빌려주는 거였는데 이걸 고리대금으로 아예 바꿔버리잖아요. 그래서 변질된 환곡을 다시 개선시키기 위해서 뭔가 관청에서 환곡을 담당하는 그런 걸 만드니까 여기가 변질이 돼버리면 끝장이다 보니까 그런 거 말고 니네 동네에서 해. 동네에서. 니네 동네에서 창고 만들어가지고 너네가 알아서 환곡해라 하고 동네에 맡겨버립니다. 관리나 부패한 관리가 껴들어갈 그거를 아예 차단을 해버리는 거죠. 실제로 굉장히 효용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근데 너무나 파격적인 걸 하다 보니까 적을 많이 만든 거죠. 심지어 자기 아들한테조차도. 실제로 고종이 처음에는 아버지가 하는 걸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 사람도 20살 넘고 하면은 머리가 커지니까 나도 백성 사랑하고 내가 임금인데 나도 할 수 있는데 나도 아버지만큼 할 수 있는데 아버지가 정권을 다 잡고 있으니까 이제 아버지를 밀어내고서 이 사람들의 의견을 살짝 들어주면서 정권을 자기가 잡은 거죠. 젊은 고종은 아버지랑 생각이 조금 다른 게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우리의 근대기를 조금 이제 특이한 방향으로, 좀 힘든 방향으로 끌고 갔던 것들이 있는데, 요렇게 해가지고 흥선대원군의 개혁이 한 10년 남짓한 기간 동안에 요런 일들이 쭉 일어나게 돼요. 되게 파격적인 것을 많이 했죠. 뭐 역사에 만약은 없는데 차라리 이 사람이 임금이었으면 조금 다르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는 굉장히 개혁적인 정책을 한 거는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요런 정책을 한 이 10년 남짓한 시간이 흐르고 나서 흥선대원군이 이제 내려오게 되는 그 시점에 정권을 빼앗기고 이제 정치에서 일선에서 잠깐 물러나는 그 시점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느냐. 고종 임금이 성인이 되고 흥선대원군이 물러났던 그 시점에 우리나라에선 요런 일들이 일어나요. 이거를 딱 보시면은 고종도 좀 짠하죠. 이 사람은 뭐 아무것도 모르고 12살에 임금이 돼가지고 한 10년은 아버지 뒤에서 꼼짝없이 그러고 있다가 사실 고종이 조금 용기를 냈던 거는 그 똑똑한 부인 덕분도 좀 있어요. 그 민비, 나중에 명성황후라고 부르는 이 사람하고 같이 일종의 정치적인 파트너로서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같이 좀 많이 말을 맞췄었는데 나중에는 그 민비의 어떤 정권이라고 할 정도로 그 사람의 치맛바람이 더 세다 이런 얘기가 있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실제로 본인이 확실하게 카리스마를 가지고 뭔가를 꾸려갔었던 시점이 초반에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이 사람이 살았던 시대를 좀 보세요. 너무 힘들었을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역사적으로 나오는 되게 정신없는 서구 세력의 침입이 다 요 시기에 있었어요. 이 사람 이것도 다 겪은 거예요. 다 겪었는데 이제 좀 괜찮아지나 싶을 때 이제 요 뒷부분부터 강화도 조약 나오면서 일본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정신이 없죠. 고종의 치세기가 제일 혼란스러웠던 시기입니다. 이걸 고종 탓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 시대에 이 사람이 이제 왕을 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인데 이 사람도 뭐 이런 사건 겪고 싶지 않았겠죠.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된 거겠죠. 그때 우리나라가 여기 있는지도 몰랐기 때문에 그 외국인들이 거의 오는 일이 없었는데 이제 종교 선교사들이 중국이랑 요런 데 슬슬 활동을 하고 하면서 점점 활동 반경이 좀 커지게 되고 그러면서 서구 세력들이 쓱 이제 우리나라에도 알짱알짱 거리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해서 나오는 사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제일 적극적으로 들어왔었던 사람들은 선교사들입니다. 선교사. 종교를 전파하려고 넘어와요. 특히 초반에 천주교 선교사들이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진 않지만 그 오지에 가서 개척 선교를 하는 그런 스타일의 파리 외방 선교회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막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천주교가 이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근데 천주교는 되게 특이한 게 보통은 그렇게 선교사들이 일정 지역에 가서 전파를 해요. 그러면 신도가 생기는 원래 이렇게 발생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천주교는 조금 특이한 게 그 청나라에 이렇게 사신이나 역관이나 이렇게 갔었던 사람들이 그 번역된 성경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서학이라는 이름으로 서양의 학문이라고 생각하고 갖고 들어와가지고 성경 공부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읽으면서 자체적으로 그 교리를 터득을 하고 신자가 되는. 그러니까 우리는 선교사들이 전파한 게 아니에요, 천주교가. 자생이에요, 자생. 우리나라 쪽으로 스르륵 들어와가지고 이걸 연구하다가 괜찮은데? 이런 일이 있었어 하면서 스스로 저절로 신자가 되는 케이스들이 생겼더라는 거예요. 이 되게 특이한.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조선을 되게 소중하게 여긴 게 있었어요. 자생적으로 지금 종교가 자리를 잡고 있다. 이 불씨를 꺼트려서는 안 된다. 하면서 선교사들이 지금 막 들어오게 되는 건데 그래서 지금 병인 박해가 일어나는 이 시점은 박해가 뭐예요? 대량으로 뭔가 죽거나 고문당하거나 다치는 이런 거가 처해지면 박해라고 하는 건데 요런 게 일어날 정도로 신자가 늘어났다라는 거겠죠. 삼정의 문란 같은 거 겪고 나중에 흥선대원군 뒤에 들어오는 그 혼란한 시기 정도 되면 일반인들은 죽어나는 거예요. 세금은 세금대로 뜯기고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고 이런 일이 막 계속 반복되면서 너무 힘든 거죠, 일반인들은. 일반인들은 너무 힘들고 양반들은 지네 백석밖에 안 챙기고 이러는데 이런 와중에 갑자기 만인은 모두는 평등하다 하나님 아래. 이런 얘기가 나오면 너무 듣기 좋은 소린 거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파가 됐어요. 천주교라고 하는 게. 그래 도저히 무시할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일어났던 게 병인박해예요. 요 이전에도 자잘자잘한 사건 사고는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천주교, 기독교, 개신교, 이 서구 종교가 거부당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원래 우리의 일상생활 전반을 컨트롤하고 있는 거는 유교죠. 근데 유교에서는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이 압축이 돼요. 충, 그리고 효가 있는데 특히 이 효,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정말 그 예의범절과 그 효도, 부모님 봉양하고 막 이런 거, 이거 너무 중요한데 그래서 또 중요한 게 우리 제사 지내야 돼요. 제사. 이 너무 중요한, 그러니까 사당도 있고 제사 절차도 오죽 복잡해요. 근데 이거를 위패를 놓고서 제사를 지내는 이거를 천주교나 기독교에서 이거 우상숭배라고 안 된다고 하잖아요. 제사 안 지내죠. 천주교 성당 다니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 제사 안 지내잖아요. 그래서 이 신도들이 이제 그 교리를 따라서 제사를 안 지내버려. 근데 막 장남이 막 독자가 막 3대 독자가 와가지고 뭐 갑자기 나 천주교 이제 믿으니까 제사를 안 모신다. 집안 어른들 다 뒷목 잡고 쓰러지는 거죠. 근데 그냥 제사만 안 지내는 게 아니라 이런 위패는 우상 숭배입니다 하면서 막 불에 태워버려. 난리 나는 거죠. 이거 가지고 막 상소 올라가고 막 자잘한 사건들이 꽤나 있었어요. 꽤나 있었는데 그게 크게 도드라지지는 않고 있다가 이제 구한말, 그러니까 우리가 정조 시기부터 이제 슬슬 천주교가 막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서 자잘자잘한 사건 사고가 있었는데 가장 이제 역사에 이렇게 기록될 정도로 빵 터진 게 이제 병인 박해라는 거죠. 병인년에 일어났었던 대대적인 이 천주교 말살 정책 같은 건데 프랑스 선교사들까지 처형시켜버리고 8, 9명 죽였죠. 이거는 국가 대 국가 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사건이었어요. 이렇게 되고 천주교인들이 수천 명이 죽습니다. 뭐 성당 다니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그러면 들어본 적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천주교 신자들하고 이런 사람들, 특히 외국에서 온 사람들 한국에서 생활하다가 죽으면은 저기 선교사 묘역이 있잖아요. 양화진에, 서울의 양화진에 그 한강 쪽에 있는 양화진에 양화진 선교사 묘역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무덤들이 막 이렇게 선교사 무덤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 바로 인근에
그 천주교 순교 성지가 하나 더 있거든요. 이 병인박해에 일어났을 때 천주교 신자들을 막 수천 명을 잡아와요. 그리고 진짜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처형을 어떻게 했냐면 댕공 그 목을 자르는 방식으로 처형을 시켰는데 그 천주교 양화진 거기 가면은 한강에 맞닿은 쪽에 여기 만약에 한강이면은 이렇게 튀어나온 언덕 같은 산이 하나 있어요. 그냥 요렇게 생겼어요. 이 산의 원래 이름이 잠두봉이에요. 잠두봉. 그러니까 누에고치 알죠? 누에고치? 누에벌레가 요렇게 올라온 것처럼 생겼다고 잠두봉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처형을 한 거지. 댕궁댕궁댕궁. 그래서 너무 많이 사람을 죽여가지고 여기가 사람 머리하고 피로 빨겠다고 돼 있어요. 여기 사람 머리 자르는 산이라고 사람들이 그때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수천 명 여기서 다 연속 처형을 하는데 그래서 이게 원래 잃었던 이름이 없어져 버리고 절두산이 됐어요. 절두산. 머리 자르는 산, 절두산. 지금 절두산 순교 성지라고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거기 천주교 순교 성지 중에 하나여가지고 요런 사건이 터진 거죠. 이거 나중에 분명히 문제 생기겠죠. 문제 생기지. 프랑스 선교사들을 처형을 했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요거 때문에 일어나는 게 이제 이거예요. 병인 양요. 가만 안 있는 거죠. 프랑스에서 감히 우리 선교사들을 죽여? 종교적으로 간 사람들을? 이거는 국가 대 국가의 문제로 비화될 수 있어 하면서 들어오는 게 요 사건이에요. 근데 우리가 좀 연도를 기억해줘야 되는 건 바로 이 1866년 병인년에 보통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난 게 아닌데 자 병인박해가 크게 있었고요. 그리고 제너럴 셔먼호라고 생뚱맞게 이제 미국 배가 한번 들어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때 상당히 서양에 관심을 좀 받고 있었던 상태였다. 얘네들이 우리 주변을 뱅뱅 돌면서 저기하고 교류를 좀 하고 싶은데 조약도 좀 맺고 통상도 좀 하면서 뭔가 우리한테 좀 기브앤테이크 할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주변을 계속 맴돌아요. 근데 우리는 그때 정책이 뭐였냐면 사실은 흥선대원군 때까지는 절대 안 되었어요. 왜냐면 쟤네들은 지금 다 평등한 국가 한다고 저러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신분제가 있거든요. 이런 거가 들어와 버리면 이 체제 붕괴의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쇄국 정책을 할 때였거든요. 근데 흥선대원군에서 고종으로 뭔가 턴이 나중에 바뀌고 나면 고종은 조금 생각이 좀 달라지긴 해요. 하지만 이때까지는 아직은 흥선대원군이 있을 때예요. 거의 막바지쯤에. 흥선대원군 절대 노우죠. 저 눈 펄어내더라고 우리 아무것도 안 해 하면서 완전 쇄국 정책을 하고 있을 텐데 그 미국 상선이 무역하는 배거든요. 이 배는. 요 제너럴 셔먼호가 쓱 와가지고 근데 와갖고 우리랑 교역을 하지 않을래?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약간 반협박하면서 와요. 저기 평양 쪽에 쓱 와가지고 약간 무력 도발 같은 거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처음에 우리도 외국 배가 딱 넘어왔을 때에는 뭐야? 잘못 왔나? 하면서 이제 물도 주고 뭐 필요한 거 있냐? 그러면 우리가 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 가라. 이렇게 잘 달래서 얘기했는데 애초에 약간 무력을 과시하면서 살짝 이제 어떻게 이렇게 통상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러고 들어온 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상당히 여기 거부를 당하고 나니까 뭐야? 이 미개인들 감히 우리를 거부해? 하면서 무력 도발을 해버린 거예요. 정중하게 대해줬었던 조선인 관리를 살해해버리고 배를 내려가지고 그 주변에 있었던 민가를 약탈을 합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 뭐 난리 난 거죠. 하필 또 누구한테 걸렸냐면 이 평안도 여기 관장하는 관찰사가 또 하필이면 대쪽깎기로 유명했었던 박규수예요. 이 박규수가 누구냐? 임술 농민봉기 때 내려가가지고 이거 이 관리 저놈이 잘못한 겁니다. 그 올린 사람이에요. 박규수라는 사람이 대단히 이제 그런 옳고 그름에 대한 정의로움이 뚜렷한 사람인데 완전히 죽어 마땅한 놈들인 거죠. 뭐 저런 못 배운 놈들이 다 있나. 그래서 머리 끝까지 화가 난 박규수가 평양의 사람들이랑 같이 그 배를 침몰시켜버려요. 무서운 사람. 배에다가 불을 질러가지고 그 보내갖고 제너럴 셔먼호에다가 그 붙여버려요. 불을. 그래서 침몰했어요. 격침됐어요. 격침. 이 미국으로선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근데 이 배가 공식적으로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군함이 아니었기 때문에 해프닝으로 이때 끝났는데 나중에 이제 요거를 구실로 신미항로가 터지죠. 신미항로가. 근데 너무 이거는 지금 뭐 66년 5년 전 일을 가지고 와가지고 사실은 명분입니다. 이것도.
근데 어쨌든 인과관계는 요렇게 되더라. 우리는 서양 배가 우리나라 바닷가 쪽에 오면 이양선이라고 해가지고 모양 이상한 배다 하면서 기본적으로는 거부하는 정책을 많이 피고 있었다라는 거죠. 처음에 병인박해 있고 나서 요 병인년에 요런 사건이 일련의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병인 양요가 터졌을 때 이 프랑스가 이제 요거를 구실로 얘네도 사실 진짜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네 통상에 이거 보상하면서 이렇게 하라고 한 건데 그러면서 얘네들도 무기, 최신 무기로 무장하고 저기 강화도로 들어옵니다. 강화도로. 그래서 우리도 가만히 안 있었죠. 한성근, 문수산성, 특히 이 양헌수 자주 나오죠. 정족산성에서 지형 지리를 잘 이용해가지고 프랑스 군대를 격퇴를 해요. 근데 프랑스 군대는 자기네들이 질 거란 생각을 하나도 안 하고 왔던 것 같아요. 빈손으로 가면 이제 좀 쪽팔린 거죠. 그래서 빈손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도망가다가 뭐 털어갈 거 없나 보다가 강화도에 있었던 그 규장각, 바깥쪽에 만드는 외규장각, 임금님 보시는 을개에 놨었던 거기에서 뭔지 모르겠지만 비싸 보인다. 그 홀랑 다 들고 간 거죠. 거의 300책 정도 들고 갔어요. 이때 외규장각 도서가 약탈이 됩니다. 이걸 돌려받은 게 현대잖아요. 되게 최근이에요. 근데 이것도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은 볼 수는 있는데 이 완전 받은 게 아니에요. 소유권은 아직 그쪽에 있고 우리한테 빌려준 거예요. 영구 임대라는 듣도 보도 못한 방식으로 갖고 와갖고 뭐 5년에 한 번씩 우리가 돈을 내면서 갱신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건데 우리 건 맞는데 우리나라 국보나 이런 걸로 지정을 못했어요. 왜냐면 소유권이 아직 프랑스에 있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된 문제 중에 하나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당연히 이 과정을 거치면서 흥선대원군은 역시 저놈들하고는 소통이고 뭐시고 할 필요가 없다. 더욱더 쇄국 정책을 마음속에 다 두면서 아무한테도 문을 안 연다라고 하고 있었어요. 여기하고 무역을 뚫으면 조선과 통상을 하면은 뭔가 여기가 되게 블루 오션 같은 느낌으로 주변을 계속 맴도는 거예요. 서구 열강들이. 그러면서 되게 극단적인 수를 쓴 게 또 이 진짜 황당한 사람 하나 있어요. 독일에 상인이라고 쓰지만 뭐 이 사람 그냥 도굴꾼이에요. 도굴꾼 뭐라 그러지? 도굴한 거 팔고 뭐 문화재 이상하게 갖다 파는 골동상인이라고 해야 되나? 불법적인 골동상인에 가까운 사람인데 이 오페르트가 어떻게 내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다가 이때 분명히 오페르트한테 조언을 해준 조선 사람이 있어요. 분명 조선 사람이야. 이 아이디어는 조선인이 아니면 낼 수가 없는 아이디어인데 조선인들은 부모님에 대한 효 이런 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하고 묘안을 누가 짜내준 거예요. 되게 엽기적인 방식인데 그 흥선대원군 돌아가신 흥선대원군 아버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남현군의 무덤을 파가지고 뼈를 인질로 잡자. 그 유고를 인질로 잡아서 통상을 하면은 유고를 주겠다고 하자. 그러면 아마 그걸 찾기 위해서라도 한 발 물러설 거다.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 도굴 작전이 된 거예요. 이 오페르트가 밤에 한 100명 정도 사람 데리고 가서 왜냐면 무덤이 되게 크거든요. 낮에는 또 묘지기가 있어가지고 못 파니까 가서 그거를 팠는데 이 흥선대원군도 진짜 대단한 게 그 묘자리가 엄청 좋은 자리였어요. 엄청 막 여기다 무덤 쓰면은 막 자손 만대 번창하는 막 그런 자리라서 옛날에는 그렇게 풍수지리적으로 좋은 자리에 무덤을 쓰면은 누가 이제 몰래 파거나 해가지고 무덤 자리를 뺏는 송사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좋은 자리를 혹시라도 누가 그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자기 아버지 관을 못 건드리게 거기다가 그 원래 나무관만 놔야 되는데 그 나무관 바깥쪽에다가 석회를 덮어가지고 약간 시멘트 관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쭈그라 파가지고 관이 나왔는데 그 뭐 딱딱하니까 못 꺼낸 거죠. 동은 터오고 있는데 에이씨 하고 그거 열어놓고 그냥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미처 뚜껑도 그 무덤도 못 덮고 그냥 간 거야. 그 동이 텄을 때 이거 보고서 그 묘지기가 뭐 혼비백산해가지고 연락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흥선대원군한테 이 무덤을 누가 건드렸다. 이거 가만히 있겠냐고요. 말도 안 되는. 지금 생각해도 너무 이건 좀 선 넘었죠. 이게 완 부들부들하고 있는데 이 사람도 진짜 정상은 아닌 게 흥선대원군한테 편지를 보내요. 도망가면서. 너가 너무 통상을 안 하니까 우리가 이런 수까지 쓴 거 아니냐. 응? 그니까 좀 이제 좀 좋게 좋게 가자. 통상 좀 하자. 이 지금 뭐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뭐 이런 우리 입장에서 이런 서양 사람들은 아버지의 묘를 파서 도구를 한다고? 이거 진짜 막 애미애비도 없는 막 이런 거예요.
아, 이놈들은 진짜 상종을 못할 놈들이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을 겪으면서 흥선대원군은 아주 더 굳건하게 절대로 나는 저 서양 사람들하고 소통하지 않는다. 이거 더 굳어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66년도에 병인 양료도 만만치 않았고 도망가면서까지 우리 거 훔쳐가는 저런 못 배운 놈들 플러스 알파로 오페르트의 요 사건 그리고 나서 터지는 게 신미양요인데 지던지 죽던지 일단 우리는 싸우겠다로 간 거예요. 그래서 신미양요 때 당연히 얘네들이 압도적으로 유력한 더 우월한 화력을 가지고 들어와요. 왜냐면 미국은 제너럴 셔먼호는 상선이었잖아요. 군함이 아니거든. 그래서 이번에는 군함을 갖고 들어와요. 군함으로 무장을 해가지고 무력으로 도발도 하고 찍어 눌러버리려고 했던 건데 우리가 압도적으로 약한 상황 속에서 얘네들이 들어와서 강화도로 여기도 침략을 하고 얘네도 똑같죠. 통상하자고 시도해요. 그러니까 되게 목에다 칼을 들이밀면서 친구하자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건데 강화도로 들어와가지고 순식간에 초지진, 덕진진 다 먹습니다. 그리고 광성보까지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거의 다 고지를 점령을 하거든요. 이때 어제연이 이끄는 이 부대가 결사항전을 해요. 그런데 결사항전이라고 지금 여기에 써놨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다 졌어요. 다 져서 초지진 차지하고 덕진진 차지하고 자 이제 우리 자고 있나가지고 내일쯤 한번 한성으로 한번 유격을 한번 떠나볼까? 이렇게 해서 그들은 막 술 먹고 파티하고 잠드는데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저 앞에 또 하얀 옷 입은 그 병사들 갑옷도 없는 애들 앞에 또 창 들고 다 서 있어. 그거 총으로 다 쏴서 죽이면 또 어디서 개미떼처럼 또 나와. 어느 순간에는 죽을 게 뻔한데 계속 우리나라 사람들이 리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을 안 가, 이 사람들이. 막 손에 흙을 잡아서 흙 던지고 막 아무도 도망을 안 가고 계속 싸우면서 시체가 계속 쌓이는데 계속 어디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절대로 티끌도 안 다칠 것 같았던 미군이 사상자와 부상자가 나오기 시작해요. 사망자가 이제 한두 명 나오기 시작하니까 약간 이제 겁이 났겠죠? 어쨌든 여기는 우리 홈타운이고 좀 있으면 식량 떨어지고 화약은 언젠가 떨어지지 않겠어요? 근데 저쪽은 계속 뭔가 어디서 꾸역꾸역 계속 나와요. 이 총의 위력을 봤으면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을 안 가, 얘네가. 어이씨, 얘네 이상하다. 이상한 애들이다. 사실 우리가 무서워서 도망갔다기보다 우리를 되게 약간 좀비처럼 느끼고 간 거예요. 여기서 계속 싸우다간 언젠간 우리가 타격을 받을 텐데 이런 피해를 입으려고 온 건 아닌데 하고 간 거죠. 그래서 미국 쪽 신문에 신미양요가 뭐라고 기사가 났냐면 어느 조그마한 섬나라의 이교도와의 싸움 뭐 이런 식으로 우리를 되게 우리가 무슨 아마존의 원주민 보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사항전으로 신미양요에서 얘네들은 처음에 쟤네들이 이기고 있었는데 어쨌든 철수를 미국이 먼저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우리의 승전보라고 홍보를 하죠. 어쨌든 갔잖아요. 근데 이 전투는 어제연도 여기서 죽어요. 어제연 장군도. 우리가 약탈도 되게 많이 당한 건데 이 전투를 이겼다고 하면 곤란하죠. 병인양요는 우리가 퇴각을 시킨 게 맞지만 신미양요는 이들이 스스로 철수를 한 거고 사망자의 숫자로 봤을 때 미군 사망자가 3명입니다. 3명. 우리 한 300명 죽었죠? 이걸 이겼다고 할 수 있나요? 근데 이거를 자기네들 홍보 수단으로만 계속 쓴 거죠. 그래서 이제 전리품 같은 것도 다 약탈해 가고 그러면서 어쨌든 이거를 우리의 승전으로 홍보를 하면서 뭘 했느냐? 이 별표 나오죠? 봐라. 우리도 하면 되잖아. 하면 되잖아. 저 퍼런 애들 우리가 다 무찔렀어. 우리도 싸우면 돼. 실제 일반인들은 어느 정도의 어떤 스코어로 이기고 졌는지는 전혀 알 길이 없었기 때문에 이기면 이겼다고 그냥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 곳곳에 봐라. 우리는 쟤네들하고 절대로 친구하지 않아. 서양 사람들하고 친구하자고 하는 놈들은 전부 다 오랑캐다. 니네는 다 나라를 파는 놈들이다 하면서 이런 내용을 블라블라 적어놓은 척합이라는 거를 곳곳에 세워놨고 그것이 지금도 유물로 지금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요런 사료들이 가끔 나오는데 중간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제가 얘기한 내용이 지금 사료로 나온 거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잘 버텼는데 그러면 미국한테도 독일한테도 프랑스한테도 열지 않았던 문을 누구한테 여느냐? 우리 일본한테 열죠. 일본한테 문을 열어요. 아주 유명한 강화도 조약이 나오는데 일본 애들은 자기네들이 미국한테 당한 수법을 똑같이 써가지고 우리한테 들어옵니다. 그래서 강화도 조약 맺기 1년쯤 전에 운요호라는 군함을 미리 우리나라 영해로 침범을 시켜가지고 일부러 이 우발적인 사태를 만든 다음에
우리가 먼저 공격했다고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분쟁을 일으켜요. 그러면서 우리도 피해받았다라고 하면서 억지로 맺은 조약이 요 조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운요호 사건은 얘네들이 주작으로 만든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강화도 조약을 억지로 맺게 되는데 이거를 보고서 고종이 놀랬던 게 뭐냐면 이들이 갖고 있던 배, 증기로 움직이는 엄청난 저 군함, 우리 군함 한 척도 없을 때요. 우리 아직도 나무 이렇게 하는 이런 배인데 저기도 막 뿌하고 막 가는 철선이 막 돌아다녀. 이거 보면서 이 고종의 생각은 지금 일본이랑 전투를 하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서 한 발 물러나는 걸 선택을 해요. 어차피 이래 여나 저래 여나 열어야 하는 문이라면 개항을 해야 한다면 그래도 저 서구 오랑캐 놈들한테 여는 것보다는 같은 아시아권 국가에서 우리보다 먼저 한 발 개항을 한 일본한테 여는 게 그래도 좀 수월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맺게 되는 건데 아시다시피 이 조약은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조건을 포함을 하고 있어요. 보통은 요것 때문에 좋은 내용으로 착각을 하기도 하지만 가장 첫 번째 이게 나오거든요. 조선과 청나라 다 다른 나라니까 서로가 간섭하지 않아. 너네는 자주 독립국가야. 듣기엔 되게 좋은 말이지만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입으로 이 얘기를 하고 사인을 해버리면 청나라가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주지 못하게 돼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너네 우리 아무런 관계 없는 나라잖아. 이렇게 아예 사인을 해버렸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맨 처음에 놓은 거고 우리한테 세 개 핵심적인 구간에 항구를 열으라고 요청을 합니다. 부산, 원산, 인천. 각각이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그리고 행정적으로 침략하려고 했었던 요지들입니다. 세 개 항구를 딱딱딱 찍어가지고 개항장을 설치해버리고 뭐 대부분 말도 안 되는 내용이지만 뭐 치해법권 같은 거 있고 뭐 난립니다. 그 개항장에서 일본인이 걸어가다가 조선 사람 푹 칼로 찔러 죽이면 체포 못함. 이 사람은 어쨌든 일본인이 재판해야 돼요. 이게 치해법권이에요. 얼마나 무서운가요? 거기에서는 이 범죄자가 일본인이면 우리가 잡지도 못해요. 재판도 못하고. 그러니까 거의 무적이 돼버리는 거죠. 말도 안 되는 내용이고 이 조건을 보면은 그 조약이 이상한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유리한 거는 사실상 하나도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타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인 조약이지만 아주 불평등한 조약이었다고 보시면 되고 뒤늦게 우리가 이렇게 하면 우리가 너무 힘든데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 백성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살짝씩 추가는 해요. 우리도 흉년이 들고 할 때는 쌀 수출하면 안 돼요. 굶어 죽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미리 한 달 전에 통지를 하면은 이제 일본으로 수출은 그런 경우에는 좀 안 하도록 하는 방공령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조약을 몇 번씩 개정해가지고 부속 조약도 만드는데 한 번도 안 됐어요. 왜냐면 우리 사정은 그쪽은 알 바 아니니까. 그래서 방공령이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 실행도 하나도 못 되고 우리는 실제로 이 조약으로 얻은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고 보시면 돼요. 주로 사료로 나오는 거는 강화도 조약이 얼마나 불평등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이라고도 보시면 됩니다. 자, 밑에 그러면 우리가 일본하고만 맺은 건 아니에요. 일본이랑 처음으로 맺었지만 80년대로 넘어가면 이제 서양하고도 교류하기 시작을 합니다. 맨 처음에 조약을 맺은 데가 미국이에요. 82년도에 미국이랑 가장 먼저 하는데 왜 갑자기 맺게 되느냐? 목숨 걸고 막 하기 싫다고 싸우다가 뭔가 상황이 변한 거죠. 상황이 변했어요. 일단 흥선대원군이 내려앉고 고종이 직접 올라왔고 그때 무슨 얘기가 들어오고 있었냐면 자 우리가 강화도 조약을 맺고 나서 일본의 수신사라고 하는 그런 사신단을 파견을 해요. 여기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 중에 김홍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일본으로 수신사로 들어갔다가 일본에서 유행하고 있었던 무슨 책을 하나 갖고 들어옵니다. 조선책략이라는 책을 가지고 들어와요. 조선책략. 근데 이 책에 뭐라고 써 있냐면 작금의 상황에서 동아시아가 매우 혼란스러운데 조선은 지금 거의 풍전등화의 상황에 처해 있다. 그래서 지금 조선이 외교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면서 그 솔루션을 주는 책이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저기 위에서 러시아가 점점 크고 있는데 조선도 어쨌든 국경을 대고 있지 않냐 러시아랑. 저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는 미국이라는 나라와 친선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는 내용이 여기 써 있는 거예요. 솔루션으로. 미국이랑 친하게 지내야 돼. 그리고 또 누구랑? 그리고 여기 내부에서는 미국과 일본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묘사를 해놨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미국이라고 하는 우리가 몰랐었던 제3의 어떤 국가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올라갔는데 중간에 여기에다가 이거를 중간에 이제 가교 역할을 해준 게 청나라가 이제 중간에 약간
중간다리 역할을 중개상인 같은 역할 하면서 쑥 들어와가지고 조선은 원래 내가 옛날부터 이렇게 데리고 있었던 앤데 우리가 보니까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 하면서 자기네들이 들어와가지고 이거를 서로 중개하는 역할을 합니다. 조선에 대해서 얘네들은 내 부하나라야 라는 종주권을 한번 확인을 하고, 그리고 위에 사실은 청나라도 러시아랑 국경 대고 있는 건 똑같거든요. 그리고 저기 건너편에 일본도 조금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 책에서는 미국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자기네들도 견제하고 싶은 나라들하고 견제를 시키고 그거에 방패막이로 조선을 조금 내밀기 위해서 요거를 권장을 하는 거를 청나라가 주선을 하게 돼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청나라 말도 잘 듣잖아요. 그러면서 내부에서 난리가 났어요. 내부에서 난리가 났는데 사실은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선비들이 막 단체 상소도 올리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아니 러시아 뭔데? 러시아 그때 러시아라고도 안 하고 알아서 하라 그러는데 아니 아무 상관도 없는 뭐 우리한테 아무 타격도 준 적 없는 갑자기 생뚱맞게 러시아를 왜 우리가 막아야 되며, 그리고 러시아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저 태평양 건너편에 있는 한 번도 마주친 적도 없는 저 미국이랑 우리가 왜 조약을 맺냐, 이 뭐냐 이 책은 도대체 누군데 이렇게 분란을 조장하는 것이냐 하면서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내부에서는 난리가 나요. 그리고 이 책이 궁극적으로는 일본을 통해서 들어왔잖아요. 일본 통해서 들어와서 아 일본한테 우리 뭐 이렇게 순시자 보내고 하는 거 하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요런 난리가 터지고 나서는 고종이 대놓고 사신단을 보내지 않고 몰래 보내요. 조사시찰단이라고 몰래 보내요. 사람들이 하도 반대를 해가지고. 이런 게 다 지금 연결이 되고 있고요. 이 미국이랑 맺은 조약의 특징점은 어쨌든 조약은 서로 이제 친구가 되는 거니까 이 두 나라 중에서 조선이랑 미국 중에 어느 쪽이 위협을 받으면은 우리 서로 도와주는 거야. 이걸 거중조정이라고 해요. 우리 의리 지키는 거다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고, 요런 게 들어갑니다. 최혜국 대우. 이게 뭐냐? 만약에 미국이랑 조선이랑 조약을 맺어놨는데 조선이 나중에 프랑스랑 여기에는 없는 새로운 어떤 좋은 조건의 조항을 넣어가지고 조약을 맺어요. 근데 그게 미국이랑 맺었던 조약에는 없는 항목이에요. 그러면 자동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업데이트 되는 걸 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게 최혜국이에요. 똑같이 해줄 거. 그게 최혜국 대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치해법권이 있고요. 서양의 국가랑 맺은 최초의 조약이라는 데는 의미가 있지만 마찬가지로 아주 불평등한 조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걸 체결한 다음에 미국 공사가 파견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답례로 보빙사라고 하는 사절단을 미국에다가 파견을 보내주게 됩니다. 강화도 조약을 맺고 나서는 수신사를 보내고 이 미국이랑 조약 맺고서는 보빙사를 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 사이에도 매우 많은 일이 있지만 그냥 크게만 지금 나왔어요. 자,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가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우리 전하께서는 어린 나이에 왕으로 즉위하셔서 이 인물로 하여금 백성을 돌보고 살피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인물이 경복궁 중건을 위해서 블라블라블라 원납전이 어쩌고 저쩌고 당백전이 어쩌고 저쩌고, 흥선대원군이죠. 흥선대원군이 한 일이 나와 있습니다. 흥선대원군이 했던 일로 맞는 거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척화비를 세웠다. 이게 바로 답이네요. 신미양요 끝나고 나서 척화비를 전국에다가 설치를 하게 되죠. 1번이 답이고, 동의보감을 완성하는 건 허준이잖아요. 이거는 광해군 때 완성되는 거고, 신해통공을 실시하는 거는 정조가 하는 거고, 나선정벌 하는 거는 효종이 하는 겁니다. 효종. 그래서 요거 아님 1번으로 답 찾아주시면 되고요. 자, 옆에 2번 보겠습니다. 가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외교장각 의궤 장엄한 기록의 귀한 1866년 땡땡땡땡 때 프랑스군이 약탈해 간 우리 의궤가 145년 만에 우리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전시회를 통해서 그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실제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했었던 홍보지를 가지고 온 것 같아요. 외교장각 의궤가 약탈이 됐던 거는 병인양요 때 일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걸로 맞는 거, 제너럴 셔머노가 사건의 배경이 되었다. 아니죠. 병인년에 일어난 사건은 맞는데 요거는 나중에 1871년에 신미양요하고 연결이 되는 거고요. 병인양요가 일어나는 거는 병인 박해하고 같이 묶어서 기억해 주시면 돼요.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는 계기가 되었다. 강화도 조약은 우리가 일본이랑 맺은 조약이고 프랑스랑 상관없죠.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는 계기가 된 거는 일본의 운요 사건을 보시면 됩니다. 자, 오페르트가 남영군의 묘 도굴을 시도하였다. 남영군 묘 도굴이 나오는 거는 요 병인년 뒤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당연히 인과관계상 일단 시기적으로도 맞지가 않죠.
그래서 이것도 X. 자, 양헌수 부대가 정족산성에서 활약을 하고 여기에서 패배해서 철수하면서 이거를 약탈을 해갔었죠. 4번으로 찾으시면 되겠고요. 자, 나머지 두 문제 3번 보겠습니다. 밑줄군 조약으로 오른 것은 원산에 이어서 인천이 개항하였는데 그 배경에 대해 알려주시겠습니까? 병자년에 일본과 체결한 조약에 따라서 부산 이외에 2개의 항구를 추가로 개항하기로 했기 때문이지요. 원산, 인천, 그리고 이제 부산 3개 항구 개방하는 거 강화도 조약에 대한 얘기네요. 그래서 강화도 조약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지금 나머지 것들은 전부 강화도 조약 나중에 더 뒤에 나오는 조약들이 들어가 있어요. 자, 4번 가 조약 이후에 있었던 사실. 요거 뒤에 있었던 사실로 맞는 거. 조선 책략의 내용이 유포되고 청이 적극적으로 알선을 해서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조선 책략, 서양의 국가와 맺은 최초의 근대적인 조약이었습니다. 미국이랑 맺은 거였죠. 조미 수호 통상 조약입니다. 자, 미국이랑 맺은 거, 요 뒤에 있었던 걸로 맞는 거 고를게요. 우리가 이제 이거 맺고 나서 미국이 공사 파견을 해줘가지고 우리도 보빙사라고 하는 거를 민영익을 필두로 미국으로 보내죠. 1번이 바로 답이네요. 별기군 창설되었다. 이 별기군은 신식군대 얘기인데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고 탕평비가 건립이 되는 거는 이거 영조 시기의 일이네요. 통리 기무 아문이 설치되었다. 이거는 고종이 진행했었던 초기 개화 정책을 총괄하려고 만들었던 기구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문제의 난이도 자체는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이게 워낙에 내용이 방대한 양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심화편에 비해서는 그렇게 디테일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거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어떤 사건이 인과관계 상에 연결되는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의 앞뒤 관계를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서 사건을 처음에 공부할 때 내용이 조금 많게 느껴져도 스토리로 이게 요렇게 돼서 요렇게 된 거구나. 요 사건이랑 요거가 짝꿍이구나. 이거를 묶어가지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개항기 시점에 지금 접어들게 되는데 이제 요 뒤쪽 부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보도록 할게요.